일본하고 중국하고 아주 세게 붙었어요.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걱정까지도 하게 되는데 가장 발등에 불은 역시 포토레지스트죠. DUV조차도 지금 쓰기가 어려워진 상태가 된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되면 반도체 생산이 멈추게 되는 거죠. 일본이 네. 목줄을 잡는 거군요. 그렇죠. 히토리 없어도 되는 연구 자석을 만들었다. 90% 되는 점유율이 2040년에는 약 23%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중국이 히토리를 가지고 있는 힘이 쫙 빠지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조현승 박사님 모셨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유튜브에서. 예, 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이시고요. 또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산업조직론을 전공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경제 중요한 이슈들은 다 다루고 계십니다. 예, 인사 한번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현승입니다. 제가 유명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뭐 여러 방송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산업연구원에서 사실 제일 주력으로 하는 연구는 이제 고령화 관련돼서 뭐 인구구조 대응이라든지 고령 친화 산업 이쪽을 제일 많이 하지만 국책연구소라는 데가 특징이 뭐 이렇게 하나의 업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특히 요즘처럼 뭐 미중 갈등 심해지고 이런 시기에는 국제 정세라든가 뭐 세계 공급망 이런 문제들도 다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이제 그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지금 뭐 어쨌든 뭐 전 세계적인 그 경제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국제정세 오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네. 요즘 일본하고 중국하고 아주 세게 붙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걱정까지도 하게 되는데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경제 제재를 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실제 물리적인 전쟁까지는 쉽지는 서로 워낙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건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본 그러면은 대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일본의 섬을 쭉 연결해서 오키나와하고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결국은 대만하고 이제 유사시에 진짜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전쟁이 벌어진다 그럴 때 대만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일까지 일본 영토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가 이제 어떤 전략적으로 굉장히 그 위험이 고조될 수 있는 지역인 건 맞고 또 과거에 2010년도에 뭐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도 중국하고의 그 영해권 분쟁도 있었고 해서 일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뭐 대만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중국 측에서는 아주 뭐 외교상으로는 정말 쓰기 힘든 뭐 그리고 목을 따겠다고 그랬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전쟁 중에도 사실 외교관들은 그런 표현은 좀 안 쓰는 편인데 또 강하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도 또 굽히지 않고 또 강하게 나오고. 예. 근데 이렇게 되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요. 저는 아까 이제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다 붙어 있고 또 하나는 다카이치 총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본 내에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도 강화된 것 같아요. 예. 네, 아주 강경한 일본 이런 걸 내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지지층들을 결속하기 위해서도 더 강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 중국도 그 뭐 맞대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관광객 그러니까 일본 여행 자제하라고 뭐 그런 권고도 하고 그랬던데 네. 그러면서 실제로 중국 여행객이 많이 줄었다면서요? 많이 줄었다고 전해져 들었고요. 예.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지금 경제 전쟁은 이미 뒤에서 시작이 된 거로 보는데 네. 사실 저도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갈등에서 중국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히토리였죠. 예. 그리고 뭐 다른 나라하고 할 때도 보면 중국이 그 히토리인데 그게 2.1기 때 트럼프 1기 때부터 이미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중국이요? 예, 중국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서 트럼프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되더라도 이러한 그때 이제 흔히 요새 외신에서 많이 쓰는 게 차이나 배싱이라 그러거든요. 중국 때리기는 예, 뭐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관계없이 지속이 된다. 바이든 정부 때라고 해서 그럼 사이가 좋았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바이든 정부 때도 중국 상품에 대해서 100% 관세를 매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을 상당히 압박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고 쓰는 표현의 차이가 있고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그 관세도 더 강하게 이제 나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중국에서는 미리미리 예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거를 히토류로 잡았던데 네. 일본도 이런 거를 비슷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 센카쿠 열도 때 사실 일본이 굉장히 수세에 몰렸었거든요. 그 네. 영토 문제로.
그랬을 때 그때부터 저는 뭐 그때부터 한 건지 그 이후에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본도 그럼 우리가 상대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초크 포인트가 뭐냐 했을 때 역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부품 소재 장비,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왜 소부장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이 일본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일본에서 대응 카드로 포토 레지스트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DUB에 들어가는 여러 장비에 대한 AS 이런 거를 갖다가 일본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끄는 걸로 지금 수출 제한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DUB라고 하면 예. 자외선 노광 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EUB가 제일 그 첨단이고 중국에선 EUB를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네. DUB를 쓰는데 가장 선단 제품은 아직 중국에서 못 만드는 이유가 이 EUB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나마 그 DUB조차도 지금 쓰기가 어려워진 상태가 된 거예요. 일본이 예. 목줄을 잡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제 AS를 해줄 수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요. 근데 AS가 문제가 됩니까? 그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돼요. 장비를. 그렇군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기간이 길죠. 네. 하지만 단기간은 그렇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치더라도 가장 발등에 불은 역시 포토레지스트죠. 네. 포토레지스트가 감광액인데 그걸 이제 웨이퍼 위에다가 바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빛을 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건데 그 옛날에 필름 사진 필름 같은 비슷합니다. 그런 거라고. 네, 그런 겁니다. 그거랑 거의 비슷한 건데 네. 이게 없으면은 사실 반도체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요즘에 나오는 반도체들을. 그런데 이게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은 비축이 잘 안 돼요.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 최대한 어떻게 좀 잘하면 1년까지도 버틴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고 중간에 한 2개월을 넘어가면 벌써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포토레지스트를 끊어버리면은 중국도 물론 히토류를 가지고서 무기화할 수 있지만 이 포토레지스트도 이거 만만치 않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예. 지금 중국이 히토류 제재에 들어간 건 아니죠? 아직 그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위협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수출 제한한다라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서로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일본이 이미 수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게 중국 측의 주장이고 네, 일본에서는 답이 없습니까? 네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근데 아. 이미 수출 제한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렇게 예. 되면은 중국이 이렇게 되면 반도체 생산이 멈추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은. 그러면 중국이 히토류 제한하고 예. 일본이 소부장 제한하면 예. 어느 쪽이 타격이 더 큰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먼저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히토류가 물론 이제 중국이 다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현재 그 생산의 한 60% 이상이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거에 90% 이상을 중국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아마 전략 물자를 일본에서 그래도 6개월에서 1년치는 비축을 한 것 같아요. 정확히 이게 발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한 6개월치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네. 그 전략물자 연구원 같은 데도 있고 해서 전략물자를 상당히 비축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 그런데 지금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잘해야 2-3달 버틸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더 큰데 장기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그럼 서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 힘든 건데 지금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버티기에는 중국이 조금 더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를 끝까지 가지는 못할 거고요. 적절하게 타협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갑자기 조금 유화적으로 물론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본 기업하고 우호적이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기업한테는 또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최근 기사를 보면 캐논 중국 공장이 뭐 일본으로 철수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근데 캐논 그 중국 공장이 참 그 타이밍이 절묘했는데 사실은 거기는 그 이 사건하고 관계없이도 좀 수익성이 악화돼서 더 이상 원래 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마 그런 준비가 돼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서 그거 철수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뭐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것만 철수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그 DUB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같이 중국으로 수출 제한을 하면서 네. 그쪽에서 아예 기반을 다 빼오느냐. 네. 이제 중국에서 보기에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렇군요. 또 그게 뭐
중국이 아니더라 누가 보기에도 당연히 그런 위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진짜. 네.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여기서 하나 교훈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쟁에서도 서로 간에 이제 그 자기의 카드를 가지고 서로 목을 조르고 뭐 이렇게 해요. 미국은 자기네 엄청난 내수 시장. 그리고 또 첨단 뭐 기술도 몇 가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주 선단 그런 그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고 또 중국에서는 희토류를 가지고 또 압박을 하고 또 미국은 또 농산물도 있고요. 대두 같은 경우. 근데 이걸 가지고 서로 뭐 경쟁을 하네 어쩌네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국에서든 어떤 다른 나라에서든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을 해올 때 우리가 상대방한테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수세적으로는 뭐냐면은 전략 물자를 비축해 놓는다. 이게 있는데 모든 전략 물자하고 모든 그 부품이나 소재를 다 우리나라에서 국산화해서 유지한다라는 거는 경제의 비효율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네, 이거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다른 부분에 희생할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지난번에 일본하고 그 불화수소 문제 있을 때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산화하지 않았냐. 그거는 맞는데 그러면은 모든 거 그럼 자원도 전부 다 우리나라가 다 우리나라에서 해결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세적으로는 일단은 어느 정도의 아까 희토류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단기적인 거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비축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공세적으로는 뭐냐면요. 상대방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초크 포인트를 우리도 다양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크 포인트라는 거는 목졸름 그렇죠. 급소 그렇죠. 그런 거죠. 상대의 네. 목을 조를 수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초크 포인트도 다 다릅니다. 상대를 뭐 100의 힘으로 조일 수 있는 게 있고 90의 힘을 조일 수 있는 게 있고 80의 힘으로 조일 수 있는 게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하고 협상을 할 때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가 가장 크죠. 반도체, 배터리 이런 전략 산업이 있고 요즘 들어서는 우리 우방한테는 또 좋은 카드로 조선 산업 같은 것도 일부 예.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걸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산업을 대분류로 보면은 그렇게 별로 안 보여요. 그 정도 외에는 안 보이는데 세세 분류로 들어가면 이번에 일본에서 보여줬듯이 일본이 반도체 강국이라고 지금은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반도체 내부에서 특수 공정을 확실히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뭐 모든 산업에 다 잡을 수는 없는데 근원이 되는 희토류를 잡은 거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예컨대 뭐 로봇 산업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뭐 SMR 그 원자로 같은 네. 경우도 그렇고 양자 기술 같은 경우도 보면요. 그 전체를 우리가 가장 세계에서 경쟁력이 강해서 이걸 가지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네. 하지만 그 세부 공정으로 들어갔을 때는 뭔가 요걸 빠지면은 다 같이 뭉쳐야 되는데 하나를 빼면은 우리가 상대방의 그 마치 젠가에서 아슬아슬하게 무너질 때 하나 쳐낼 수 있듯이 이런 카드를 산업별로다가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런 걸 가진 게 하나 있어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일단 반도체, 그런 게 강하고 D램, 예, 아무래도 HBM. 예, 그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장기적 그러니까 조선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약간은 그런 면이 있고요. 네. 적어도 우방을 대상으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중국을 빼고 나면 우리가 그렇죠. 초크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 국방 그 방위와 관련돼서도 네. 방산 쪽에서도 그러니까 반도체만큼 강한 초크 포인트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약한 초크 포인트라도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기술 중에서 저는 SMR 같은 경우 네. 그 소형 모듈러 리액터죠. 그러니까 네. 소형 원자력 발전소인데 소형이라 그래도 커요. 한 2m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발전소가 워낙 네. 크니까 그런데 근데 그런 데서도 전체 발전 리액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기술을 이끌어갈 수는 없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 건설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중에서 그러니까 시공하는 거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쪽에서 또 우리가 기술이 상당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그러면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많이 뒤쳐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제가 요거는 뭐 표준연구원 가서도 양자 컴퓨터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그쪽에 투자를 하는 산업은행 쪽에서도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 전체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뭐 이렇게 경쟁력을 갖지는 못해요. 하지만 세부 공정에서 그 양자 컴퓨터 들어가면 그 안에 전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장치가 같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 중에 한두 개는 우리가 그래도 뭔가 경쟁력 있는 걸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투자를 하기에 따라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세부 공정에서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이렇게 포괄적인 초크 포인트는 아니어도
세부적인 네. 초크 포인트를 잡으면 최대한 많이 비축을 하는 게 이게 공격적 방어 전략이 되는 거죠. 예, 상대가 공격하면 예. 야, 우리도 이거 있어. 그렇죠. 왜냐하면 공격은 여기저기서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걸 네. 다 방어한다는 거는 너무나 효율이 떨어지고 그건 네. 사실 거의 우리나라 정도 규모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전략적인 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 산업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느 선까지 하느냐 이런 게 이제 사실 정말 지금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한 거지만 이런 거는 우리도 키워놔야 된다라는 것만큼은 저는 네. 분명하다고 봅니다. 아, 경제도 완전히 전쟁이에요, 이제는. 아, 그 전까지가 지난 20년이 태평성대였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나고 네.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못 느꼈죠. 저희는. 네. 그러니까 태평성대라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그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에 한 그 전에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소 갈등, 그 냉전 구조가 있고 전 네. 세계가 둘로 쪼개져 있었죠. 그리고 언제든지 전쟁의 위협이라는 건 있었던 거고. 근데 그런 게 사라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블록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드문 시기예요. 예. 근데 그때는 못 느꼈죠. 아, 태평성대 참 좋구나 이런 거 못 느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아유, 그래도 그때가 예. 그러면 중국이 그 일본에게 그 여행 자제하라라고 뭐 네. 그렇게 그 중국인들한테 권하고 비행기 편수도 줄이고 그랬는데 그게 그러니까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게 초크 포인트가 됩니까? 그 급소가? 아주 별로 약한. 타격감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찰과상 정도 입힐 수 있는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일본도 뭐 관광객이 요새 오히려 오버 투어리즘 얘기도 나올 정도지만 안 오면 더 좋아 뭐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래도 이제 관광지에 있는 상인들,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타격이 되겠죠. 근데 네. 이거는 초크 포인트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미약합니다만 이게 중국도 함부로 확전을 하지는 않는 거고 일본도 슬금슬금 아마 눈치 볼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저러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 같지만 물밑에서 뒤에서 대화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앞으로 뭐 더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 아마 서로 간에 빨리 네. 마무리하고 싶어 할 겁니다. 지금. 예. 네. 근데 왜냐하면 서로 너무 부담이 커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도 얻을 건 다 얻은 거 아닌가? 국내 그렇죠. 지지율 높아지고 예, 그런 거 예. 보니까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뭐 아유, 괜히 더 확전을 하는 게 지금 예. 미국하고도 싸워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죠. 당장 대만을 쳐들어갈 것도 아닌 이상. 네. 예. 아, 근데 히토리오 그 가지고 말씀을 하다가 보니까 최근 기사에 예. 한국재료연구원이 네, 예. 히토리오 없어도 되는 연구 자석을 만들었다. 예. 강력한 자석이다. 예. 그러던데 이거 믿어도 되는 건가요? 예, 사실 이거에 뭐 틀리지는 않고 맞는데 이제 네. 문제는 이게 그게 나온 거하고 이게 상업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제 네. 우리가 현재 공급망에서 사다 쓰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 경제성이 어떠냐 이런 거는 아직 이제 평가가 안 나왔거든요. 네네. 배터리에서 그 음극재의 주 재료가 흑연이죠. 근데 흑연도 인조 흑연이 있어요. 인조 흑연이 있고 그걸 가지고서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조금 더 비쌉니다. 아, 값이 비싸군요. 예, 조금 비싸고 그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갔을 때 소음이 약간 더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료연구원에서 지금 뭐 개발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시제품이 안 지금 나왔습니까? 나온 그러니까 상태인가요? 양산하지는 아직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양산을 할 때 경제성이 어떨지는 모르죠.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렇게 약간의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조금 비싸도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방어적 전략을 할 때 네. 국가 전체에서 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 이 정도 되는 GDP에서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이런 예. 전략 물자들을 국산화해서 약간 손해 보더라도 국내에서 살 수 있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한데 근데 그게 어느 선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국민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경제만 놓고 보면 보조금 주면 아무래도 안 좋죠.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 싼 거 사다가 쓰는 게 예. 훨씬 나은데 예. 근데 이게 전쟁을 하다 보니 지금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히토류를 무기화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국에서 그동안 경제성이나 아니면 환경 문제 때문에 닫혀있던 광산들이 지금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논의도 많이 되고 이미 그렇게 된 데도 있고요. 그 중국이 히토류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한국이나 호주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대체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이거는 중국 자료를 하나, 그러니까 중국의 과학원이 있거든요. 네. 차이니스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그래서 이게 베이징에 있는 데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해도 무방할 그런 네. 이제 굉장히 큰 그 과학원입니다. 근데 이 여기서 나왔는데 2035년쯤에는 지금 현재 거의 90% 되는 점유율이 30% 밑으로 떨어질 거고 아이고. 2040년에는 약 23%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의 압도적인 우위는 향후 10에서 15년 안에 약화된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물론 그렇군요. 저도 이 보고서를 제가 직접 받아본 건 아닌데 아마 이거는 미국에서 광산 개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그 정치적인 반대 같은 게 없고 그런 큰 무리 없이 순항을 했을 때를 가정한 게 아닌가. 중국도 약간 엄살던 거 아닌가 싶긴 해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중국이 초크 포인트로 가지고 있는 히토류라는 거는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 너무 아주 막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엔 전혀 없냐? 그거 아니거든요. 미국에도 많아요. 리튬 같은 경우는 네바다 이쪽에 굉장히 많이 매장돼 있습니다. 아, 리튬이요? 예, 네. 리튬은 미국에서 있는 것만 캐내도 리튬, 니켈 이런 것들은 그 지금 남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개발을 못 하는데 그 개발을 못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에도 광산 개발하려다가 실패하고 한 것 중에 그 중에 일부는 그 네바다에 있는 그 경우에는 거기에 그 아파치족의 어떤 신성한 산이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땅을 훼손하면 안 된다 반대해서 그게 하나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 아리조나하고 네바다 쪽에 흩어져 있는 아파치족들이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가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 신성한 지역이라 못하는군요. 그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네바다의 리튬 광산 같은 경우는 그 TM 메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메밀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 희귀한 TM 메밀인데 그 메밀이 딱 그 지역에밖에 서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럼 그거를 따로 다른 데 옮겨서 식물원 같은 데다 보존하면 되지 않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 식물이 멸종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광산 개발이 중지가 됐습니다. 근데 메밀을 보존하려고요? 네, 그게 TM 메밀이라고 저도 뭐 메밀국수 좋아하는데 그 먹을 수 있는 메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저렇게 압박을 한다 그러면 미국 내에 여론이 바뀌면서 광산 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몇몇 개는 그런 식으로 개발이 허가를 받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알래스카 쪽에서도 뭐 연어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광산 개발 못하게 한 게 있고 아이다호 쪽에서도 그런 광산이 있어요. 미네소타에도 미네소타 그 트윈 메탈이라는 데서 구리 니켈 그다음에 그쪽에서 몇 가지 히토류가 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이게 개발이 만약에 스무스하게 된다 그러면은 중국의 히토류 이거는 이제 광산을 개발해서 양산을 하는데 한 2, 3년 걸릴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있는 힘이 쫙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히토리 힘이라고 하는 게 뭐 독특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환경이라든가 뭐 그렇죠. 자연 이런 거에 대한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지금 중국식 체제였다면요. 저거 진작에 개발했겠죠. 그리고 뭐 코발트 같은 경우도 미국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근데 이게 다 그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또 하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광산이 그 구리 광산이 큰 게 있는데 사실은 뭐 친환경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구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전기라는 건 다 구리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엄청나게 큰 구리 광산이 있는데 그게 그 지역이 뭐 레크리에이션하고 사람들 생태공원으로 조성돼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그쪽도 개발이 지금 이제 지연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미국에서도 만약에 중국의 저런 압력이 세진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에서도 아마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도 그러한 반대를 뚫고서 허가를 내줄 거고 여론 자체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당분간 한 2, 3년 동안은 중국의 히토류 카드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카드로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2, 3년이 지나서 한 5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럴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때도 물론 이제 완전 대체는 안 되겠지만 그 힘이 서서히 약화되는 거죠. 지금이 100이면은 이제 90, 80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과학원에서도 아마 그러한 부분을 경고를 하느냐고 조금 더 과장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경제도 보면 정치라든가 민심이라든가 이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경제로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에 그 기사들을 보면 중국의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그래요. 다른 데는 다 올라가는데 중국에서는 집값도 떨어지고 자동차 값도 떨어지고 뭐 식품값도 떨어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값이 떨어지는 원인, 이 떨어지면 나쁜 건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면서 뭐 기술 발전에 의한 물가 하락은 당연히 좋은 거죠. 아, 그렇죠. 예, 뭐 IT 혁신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풍요로워져서 예, 그렇죠. 값이 예. 낮아지면 네. 좋은 거다. 생산성 향상 뭐 이런 걸로. 네, 네. 근데 지금 그런 그렇지는 않죠. 약간 네. 경기 침체의 조짐, 그러니까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 경제 자체가 조금 안 좋아진 게 있고, 또 하나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조금 이제 둔화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네. 다른 나라로다가 약간 가격을 낮춰서 밀어내기식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제가 뭐 이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언제나 중국에서는 경쟁이 과열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출혈 경쟁을 하다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요새 보면 플랫폼 사업에서도 그렇거든요. 중국에서는 네. 뭐 그런 게 있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이걸 자체를 그렇게 정상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이렇게 나타나서 소비자한테 소비자 잉여가 증가되고 뭐 이런 현상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 현재 중국의 이게 물가가 하락한다는 거는 경기 침체의 조짐으로 봐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중국 지도부가 이걸 대단치 않게 생각해요. 네.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거를 별로 그렇게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나 미국 뭐 이런 나라는 경기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직접 자신의 정권을 위협하는 거, 선거 때 표가 날아가는 건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고 중국은 경제와 외교를 갖다가 비슷한 축으로 봅니다. 근데 외교라는 건 뭐냐면은 국제적인 그 질서 하에서 중국의 위상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개개인의 삶이 조금씩 희생이 있더라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 개개인은 조금씩 자기네 개인의 자유를 약간은 제한하고 삶의 질도 조금씩 떨어뜨리더라도 국가가 외부에 나가서 다른 나라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전략 산업들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게 중국 지도부의 생각입니다. 그게 공식화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중국에서 왜 항상 보면은 그 5개년 기획 같은 거 발표할 때 보면은요. 201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보면은 항상 첨단 제조업을 강조해요. 공동부유라는 얘기도 하지만 공동부유는 어떤 그 지나친 과도한 소비 같은 거를 억제하겠다라는 거고 그 중국에서는 이제 요즘에 보면은 중국에서 어떤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아주 그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제조업 강국을 지향하는 모습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양자기술, 항공우주, AI 이런 네. 식으로 세계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전략 산업들 위주로 육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조금 희생이 있고 소비재에서 희생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사교육 같은 거는 아예 억제를 해버렸죠. 금지를 하고. 그러니까 첨단 산업 네. 이런 데서는 물건이 넘쳐나는데 일반 인민들의 삶은 계속 안 좋아지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되면은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미국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중국에서는 정권이 안 바뀌는 거죠. 그럼 인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네. 또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캠페인을 통해서 또 그 열렬한 지지층을 또 부분적으로 존재하는데 예. 제가 저도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러한 모델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예.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제조 강국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바이든 정권 시절에 그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선임 국장을 했던 메데이로스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조지타운의 현재 교수님인데 그렇군요. 그분이 이제 중국에 와서도 굉장히 오래 시간을 보냈고 중국 지도부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를 한 거를 그 외교 전문지에다가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그분이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서 현재 경제 상태를 중국 경제의 체질 전환 과정에서의 성장통으로 보고 있다. 예, 중국 지도부는. 그러니까 체질 전환이라고 하면 예. 소비재 산업에서 전략 산업으로 가는 건가요? 예, 과거의 가공무역, 부동산, 인프라 투자에서 네. 이제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제조 강국. 그러니까 예전의 독일 있죠.
예전에 독일. 예. 과거 소련은 어떻습니까? 소련은 하지만 중국에 비해서도 더 경직돼서 중국처럼 대량 생산에 실패했죠. 첨단 기술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군요. 예, 대량 생산에 실패했는데 중국은 완전히 첨단 모든 기술 거는 플러스 대량 생산. 대량 생산을 모든 분야는 아닌데 자기가 필요하다 싶은 분야에서는 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과거에 독일하고 비슷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독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 독일 플러스 그 네. 이후에는 이제 독일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독일은 어쨌든 소비 문화보다는 아주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 네. 그래가지고 뭐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기계 철강. 뭐 이런 거 네. 아주 첨단 기술도 보면 독일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예.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IT가 나오기 전까지는 독일제가 뭐든지 최고였죠. 아. 열처리 기술도 그렇고 군사 무기도 독일이 그때 많이 만들지는 않지만 제가 뭔가 하나 만든다 그러면 아주 첨단 제품은 독일께 아주 최고로 네. 처지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약간 그런 모델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 정도까지 갔다는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외교적으로는 중국 자체가 하나의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는 니네 생각이고 서구식 생각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이 그러니까 체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서구식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서로 경쟁 가능한 우리 중국식 시스템이 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반서구 국가들을 묶어서 하나의 체제 경쟁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사업 같이 손해가 많이 나는 사업을 벌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국 지도부라고 해서 그게 손해가 된다는 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대1로 사업은 돈을 써서 우리 편을 만드는 체제 경쟁, 우리 체제로 끌어들이는 사업이고 브릭스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의 체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단은 반서방 연합의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인 거죠. 중국몽이라고도 할 수 있겠군요, 그걸. 그렇죠. 사실은 이건데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피크 차이나 뭐 이거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중국 지도부는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지금 아주 순항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경제적으로 약간의 그 성장 둔화가 온 거는 그건 성장통일 뿐이고. 그럼 과잉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조금 달라요. 요거는 약간 이제 중국이 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과잉 생산이라는 그러니까 첨단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에서 전략 산업이 뭐 손해가 이익이 안 나더라도 일단 정부 돈으로다가 계속 지원하는 건 맞는데 네. 요즘에 나타나는 그 BYD라든지 예. 뭐 이런 그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요거는 조금 중국이 이제 자기네들끼리도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좀 느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놀라웠던 게 네. 2018년 기준으로 보니까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500개가 네.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이 한 150개 되나요? 네. 근데 이게 더 줄어들겠죠 앞으로. 예. 많이 줄어들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동차 업체가 많을 수 있죠? 우리나라는 세 개인가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네. 그 아시아 소사이어티라는 그 기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게 약간 공익 단체 같은 건데 요새 보면 뭐 중국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약간 친중 단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듣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네. 여기에 리지리라는 그 연구원이 얼마 전에 이제 기고를 한 내용을 제가 보면 네. 이 사람이 그래요. 중국이 이게 수익성이 낮은 게 이게 구조화된 함정이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은 이제 중국이 더 여기서 성장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게 중국 공산당의 성과하고 승진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부가가치세가 우리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팔리면은 서울에 이제 세금으로 네.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생산지에서 받아요. 부가가치세를. 아, 팔리는 데가 아니고 예. 생산하는 예, 데서요? 중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지에서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이런 유인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현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지역 공무원들이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그러니까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을 하나의 클러스터로다가 자기네가 만드는 거예요. 그 세금은 중국에는 지방 정부의 세금이 중요한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물론 큰데 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가가치세 수입이 상당히 큰 거예요. 아. 네, 물론 이제 그보다 더 큰 거는 토지 관련이었는데 토지 관련이 네. 요새 상당히 막혔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사례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안휘성의 그 성도인 허베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가 있어요. 네. 니오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BOE를 비롯해서 이렇게 여러 업체들을 쫙 모아서 250억 달러의 국가 자본을 쏟아부었고 이거 자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었거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상당히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다른 성에서도 똑같은 걸 또 만드는 거예요. 아. 주변 성들이.
그래서 이게 운영이 되건 안 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은 일단 만들면 돼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만들면 세금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이 기업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 추후의 문제고 적어도 공무원들은 자기네가 이만큼 생산을 했다라는 성과 시스템, 성과 보상을 받는 거예요. 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1년에 그 중국 중앙정부에서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를 전략적 신흥 산업이라고 지정을 해서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성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10개 이상에 되는 성에서 이걸 똑같이 카피를 해가지고요. 각 성마다 동일한 클러스터가 생겼어요. 저런. 이때 전기차 업체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떤 선택적으로 필요한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규모에 따라서 그 공무원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스템이에요. 안 팔려도 그만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 말하자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일단 돈을 줘요. 그러면은 그 돈을 받고서 아 그래 앞으로 그러면 5년 동안은 내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네. 들어온 다음에 나중에 보조금이 끊기면은 망해야 되는데 잘 망하지도 않는 게 어쨌든 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되니까 국영은행에서 계속 융자를 해줘요. 네. 좀비 기업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좀비 기업.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말하자면은 염증처럼 온몸에 퍼져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리지리는 이러한 그 인센티브 시스템이 바뀌지 않고 이러한 보조금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중국에서 이런 비효율적인 자원이 흐름은 그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리지 리라고 하는 사람은 네. 중국 사람이에요? 네, 중국계인데 지금 현재 아시아 소사이어티에 있습니다. 그 여기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는데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어디 싱가포르인가요? 저도 정확한 게 본사 위치는 모르겠는데 이게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있고 뭐 중국 사람도 있고 여러 섞여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제기관이군요. 예, 여기서 근데 이 중국 요새 보면은 이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약간 이제 좀 중국에 유리하게 좀 분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쪽에서도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보고 그렇군요.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지적한 게 세계적 수준의 구축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만성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상태가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건 어차피 지방정부 보조금과 은행 대출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은행 대출을 못 갚을 텐데 네. 그 은행은 괜찮은가요? 중국의 은행은 우리나라처럼 민영은행이 아니죠. 다 대부분 국영은행이고 세금으로 보조를 받고 그래서 이 중국의 국영은행들의 부실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좀 그 얘기가 많이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고 지방 정부의 부채만큼이나 파악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그렇군요.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내부적인 비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 제가 아까 미국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전략 산업으로 막 지원해서 한쪽으로 쫙 키워내면서 경쟁을 하는 데는 중국식 시스템이 분명히 앞서서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만큼 쫓아온 건 맞는데 네. 과연 이게 영구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거는 이제 보는 입장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부동산에서 헝다그룹 같은데 비구이안이나 이런 데는 대규모 부도를 냈잖아요. 네. 그거는 그러면 국영은행에서 부도를 내려고 마음 먹어서. 네, 그렇죠. 그건 중국 공산당에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거품을 좀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게 한 3, 4년 됐죠. 네, 네. 예, 그때부터 부동산 부분의 거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출할 수 있는 네, 네. 한도나 이런 걸 확 줄였죠. 그거는 네. 좀 약간 의도한 바인데 근데 그거를 자본주의 국가라면은 서서히 이제 줄여나갈 텐데 네. 이렇게 그냥 확 꺾어버리고 그다음 사교육도 갑자기 금지시켜버리고 네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사교육을 갑자기 내년부터 전면 금지 그러면요 청년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 중국도 그렇게 되는데 이걸 그런 속도 조절이 필요 없이 그냥 그거 상관없어 이런 식이에요. 하긴 뭐 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냥 저렇게 전기차 같은 데서 좀비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네. 그럴 텐데 그럼 거기는 부도를 안 낼 건가요? 아마 상당히 정리돼서 소수의 기업으로 재편될 겁니다. 지금도 그 부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봐야죠. 예, 많이 줄었죠. 그 500개에서 지금 100몇십 개가 됐다는 거는 네. 300개 넘는 기업들이 정리가 됐다는 건데 네. 그거는 그 부도난 게 뭐 뉴스에 나오거나 그런 바가 없더라고요. 부동산은 계속 뭐 부도나면 야단 법석이 나던데. 일단은 이제 부동산은 워낙에 큰 회사가 무너진 거고요. 네. 예, 뭐
사실은 그 헝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너무나 큰 회사가 무너진 거고 전기차 업체가 그렇게 사라진 거를 보면 작은 업체들이 대부분 사라졌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 초대형 업체들은 살아 있습니다. 다만 수익성이 굉장히 약화됐고 BYD까지도 이렇게 어려워졌다 그러는데 BYD까지 망하게 두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대형 업체들은 몇 개는 아마 정책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싹 되고 나면은 살려내겠죠. BYD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나요? 네, 들어왔죠. 값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그 테슬라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싸죠. 예. 네. 싸고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평이 그러니까 차 자체는 뭐 가격 대비로 괜찮다고는 하지만 불안감이 있죠. 그 배터리가 안정적이냐.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실제로 이제 폭파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저도 뭐 앞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확장이 될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도 지금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BYD도. 지금 현재 아직은 아마 손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익이 네. 굉장히 이제 거의 없어졌다시피 그렇군요. 하고요. 그리고 메이저 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서도 손실이 나고 좀비 기업들 많아지고 그러니까 신규 고용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내보내고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청년 실업도 그렇죠. 심각해지고. 네. 중국의 청년 실업은 뭐 지금 몇 %일지 측정이 불가능하거든요. 전에도 보면은 그 2023년에 중국에서 뭐 청년 실업률에 발표하고 이럴 때 그때 베이징 대학교에 있는 그 장단단 교수라는 그 분이 실제로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을 계산할 때 탕핑족을 다 빼고 계산했다는 거예요. 탕핑이라고 하면 그냥 집에서 먹고 노는 네,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자발적 실업으로 계산해서 그 네.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네. 그게 한 20% 됐다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그 탕핑족을 갖다가 포함을 했을 경우에는 40%가 넘는다. 네. 그리고 그나마도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고용으로 돼 있잖아요. 원래 그 ILO 기준 네. 자체가. 근데 중국에서는 특히 그 당시에 보면 기워커들 그래서 부정기적으로 가서 뭐 배달하고 하는 거. 네. 네. 그 배달도 풀타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걸 다 고용으로 했을 때 그 정도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때 이제 청년 실업 통계를 아예 끊었어요. 발표를 안 하는 걸로. 예. 그러고 나서 6개월 정도 있다가 발표했더니 실업률이 갑자기 6% 7%가 확 줄어들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냐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나온 거조차도 그래가지고 상당히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것마저도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은 우리나라도 사실 청년 실업이 문제지만 중국의 청년 실업은 더욱 심각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 집에서 적극적으로 쉬었다는 그 청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통계. 사실 네, 우리나라 참 문제인데 보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긴 하죠. 근데 중국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탕핑이라고 하는 게 금지어가 됐습니까? 아, 예, 그 못 쓰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조차도 못 쓰게 하고 이러는데 이게 네. 참 중국이라는 체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중국이 저렇게 일관되게 나가면서 국가 간에 이렇게 경쟁을 하는 시기에는 저게 더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과연 저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까? 네. 저는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중국이 무너지지 않고 왔는데 저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을 눌러놨을 때 저게 과연 10년, 20년 동안 사람들이 아무 불만 없이 갈 수 있을까? 중국 예. 체제가 이런 식으로. 예. 중국 청년들이 그 시진핑 체제 들어와서 학교에서 세뇌 교육도 많이 받은 것 같고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탕핑족이니 뭐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체제에 대한 저항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느 쪽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그러니까 중국의 장점만 보기 시작하면은 곧 미국을 추월할 것처럼 보이고 네. 단점만 보기 시작하면은 곧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항상 뭐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네. 저는 지금까지 뭐 중국이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잘 넘어온 건 맞는데 과연 이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저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좀 네. 그거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본, 중국 얘기했는데 이제 유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탈리아입니다. 저는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참 좋아하는데, 예, 오래된 도시들 뭐 이런 데서
지내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경제 객관적인 숫자들을 보면 이탈리아가 아주 위태롭게 나타나더라고요. 아, 저도 참 이탈리아 보고 있으면은 관광지로서 참 네. 이게 이탈리아 가서 한 1년에 한 달씩만 살다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음식도 참 맛있고. 예, 진짜 맛있어요. 놀러 가서 맛있는 거하고 거기 사는 거하고는 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탈리아가 1960년대하고 7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망가진 굉장히 산업 기반이 많이 무너졌었다가 그 이후에 빠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 피아트도 네. 그때 그거 람보기니 뭐 네, 대단했었잖아요. 페라리, 그리고 이탈리아가 패션 쪽에서도 구찌, 프라다, 또 있죠? 잠깐 이런 것들 있고 식가공에서도 앞서 있고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기계 산업이라든지 이런 정밀 기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예. 지금도 이탈리아가 제조업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의외로 그렇습니까? 예, 지금도 기계 산업 같은 경우 이탈리아가 상당히 발전해 있고 경쟁력이 강합니다. 다녀보면 어디 공장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이 공장들이 주로 북부 지대에 있는데 그 공장의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그 공장 자체가 15명만 되면 노조가 의무화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14명짜리 공장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제 큰 공장들도 있기는 한데 큰 기업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고 이러는 데 있어서는 사실 상당히 불리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이탈리아도 그런지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중소기업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중소기업의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안 넘어가려고 일부러 고용을 거기서 멈춰 있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300명이죠, 그게. 네. 근데 여기는 15명이고요. 15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회사를 늘리지 않고 법인을 2개 만드는 거죠. 아. 물론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노조는 필요 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두 기업이 서류 하나를 만들어도 2개를 만들어야 되고 뭘 하나 하더라도 다 2개씩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이 떨어지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가 60, 70년대에 그렇게 성장을 하고 90년대에 딱 들어왔을 때 그때 이미 90년대 초반에는 영국을 앞지르면서 GDP가 세계 5위까지 그랬었습니까? 예. 올라갔었죠. 오. 근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복지 지출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예. 그것도 현금성 지원이. 복지 지출이 늘어도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사회 투자 형태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교육. 아니면은 어떤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지 어떤 네. 사회적인 그런 어떤 인프라를 계속 강화시키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투자들.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순수한 복지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현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시설에 그러니까 사회에서 낙후된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을 강화한다든지 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식이었는데 가족에 대해서도 출산 대책 같은 경우도 그리고 아기들 낳아서 키우는 비용에 대한 보조 이런 것들로 예. 갔는데 이탈리아는 그거보다는 노인들에 대한 연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현금성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 사회복지에서도 사회 서비스 형태의 지출이 많은 거하고 현금성 지원이 많은 거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예. 근데 이탈리아가 약간 현금성 지원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연금이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금에 대한 비중이 GDP 대비 그 연금 지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사회보장 지출도요. 지금 그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30%를 넘는데 이게 OECD 주요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의 구성을 들여다볼 때도 보면은 현금성 지원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5, 60년대 고속 성장기에 이게 이제 구축이 돼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좀 정치적 파퓰리즘의 영향이 커요. 이탈리아가 통일된 지가 생각보다 오래 안 됐잖아요. 한 200년 됐나요? 근데 가리발디가 네, 가리발디. 막 해서 네. 통일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부와 북부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각 지역별로 정당들이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국회의원을 1명 이상 가지고 있는 데가 정당이 10개가 넘었거든요. 그렇게 정당이 많습니까? 예. 그리고 항상 연정이에요. 네. 그리고 절대적인 다수당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이럴 때는요. 다른 거는 다 비슷비슷할 때 내가 조금 더 돈을 풀겠다. 이러면 표가 조금 더 모여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당이 이렇게 원칙이 없군요, 그냥. 네, 당이 이렇게 많다는 게 그러니까 극우라고 하는 데나 극좌라고 하는 데나 보면은 분명히 다른 분야 사회 분야에서 이념적인 건 막 다른데 돈은 더 쓸게 이건 똑같아요. 이게 프랑스도 이렇거든요 지금.
우리가 프랑스의 극우 정당이라고 그 르펜의 국민전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국민전선이 저는 극우가 맞나 싶어요. 왜냐하면 복지를 늘리겠대요. 네. 근데 거기도 비슷해요. 그렇게 갈라져 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파퓰리즘 경쟁으로 많이 빠지게 됩니다. 국민들이 돈 공짜를 되게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어느 나라나 국민들은 공짜를 다 좋아하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이런 거는 좀 반면교사로 삼아요. 제가 네. 이제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도 보게 되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좀 걱정이 많이 들거든요. 예. 프랑스도 그렇고 보면은 서로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그다음에 저출산이 나타나고 했던 시점 청년 유출이 나타나고 막 이러한 시점이 한 90년대쯤인데 저출산이 나타나면은 이게 국가 경제에 타격을 주기 시작하는 건 한 20년 지나서입니다. 네. 딱 그 시점에서야 별로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안 주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산업 인력으로 들어와서 국가를 끌고 나가야 될 시점이 됐을 때는 얘들이 상당히 줄어 있는데 문제는 그 상태에서 연금은 또 엄청나게 높아요. 그럼 내가 받는 월급의 한 30%를 띄어가지고 위에 노인들을 부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부양비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청년 유출은 왜 일어난 겁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떠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나 그건 좀 하나인데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이탈리아가 굉장히 부패한 나라입니다. 네포티즘이 아주 강하죠. 네. 뭐 대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거기에 자기 삼촌이나 뭐 누가 없으면 교수가 되기 어렵다든지. 교수 사회도 그렇습니까? 심해요. 이탈리아. 네. 같은 은행 대출 받는 것도 굉장히 그렇다고 네. 들었는데. 거기는 지역주의, 지역연고, 가족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 있는 인재라고 하더라도 좋은 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좋은 자리에 들어가도 세금은 또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쓰이고 그걸 갖다가 아까 말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그러니까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환경 개선 네.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게 잠깐 내가 낸 돈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그것도 아니고 저 윗세대들을 먹여 살리는데 너무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고 해외에서 취업이 가능한 인재라면은 떠나고 싶은 인센티브가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나라도 요즘에 AI 하는 사람들 다 외국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가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이탈리아 길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너무나 그러니까 네. 물론 이탈리아하고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디지털 전환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IT 산업, 신규 산업들이 나오고 네. 새로운 분야가 개척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탈리아하고는 다른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이탈리아하고 비슷한 면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 빨리 좀 고쳐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좀 근데 이탈리아 가면 마음은 편해요. 마음이 푸근하더라고. 우리하고 비슷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마음이 편한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죠. 글쎄 어떻게 겉모습은 낙천적이고 막 사람들이 그런데 근데 그래도 기본적인 생계 이상은 벌어야지 그 낙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90년대 그 이후에 쭉 오면서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은 현재 미국을 이끌고 나가는 기업들 보면 매그니피선트 세븐이죠. 예. 이탈리아의 그런 90년대 이후에 치고 올라온 기업이 이탈리아에 과연 있나?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어디에 몇 개나 있는지. 그러니까 구글, 애플, 뭐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 유럽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신흥 기업으로 떠오른 게 그나마 네덜란드의 ASML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랑스의 미스트랄 AI, 그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정도. 네. 그런 정도가 있고 몇 개가 있긴 있을 텐데 미국은 그게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정말 나라 전체를 끌고 나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그 기업들 자체도 그 규모가 정말 유럽을 끌고 나갈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건지. 네. 무슨 차이 때문에 그렇게 다른 겁니까? 미국하고 유럽하고. 저는 이제 그 디지털 전환의 실패인데 그 가장 큰 원인으로는 유럽이 과거에 70년대, 80년대부터도 쭉 보면은
경제 이외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높은 비중을 두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문화 같은 거요? 예, 역사? 문화라든지 역사, 그다음에 자기네들의 어떤 소상공인 보호, 그리고 약간 가족 기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 이탈리아 같은 데는. 그리고 평등의식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사실 너무 성장만 하는 게 치우쳐도 네. 이것도 사실 사회 문제가 되는 거고, 분배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복지라든가 네. 이게 당연히 중요한데, 이 항상 보면은 이 황금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데, 유럽은 새로운 게 나오는데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을 잘 못한 거죠. 네. 그리고 오히려 너무 빠르게 친환경 전환을 한다 그러면서 기업들에 대한 그 부담을 상당히 가중시켰었죠. 근데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환경 문제 당연히 중요한 네. 거고, 제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아닌데, 근데 뭐든지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데 유럽은 그 과정에서 이게 조금 그 비율이 네. 잘 안 맞았고, 너무 고상하고 귀족적인 그런 쪽에 치중을 네. 했던 거 그리고 기존의 이해관계자들을 과도하게 보호해주면서 신규 사업 진출이 막히는,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 지금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게 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 반도체는 83년이고.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시대, 아직까지는 시대의 흐름은 좀 쫓아왔죠. 그러니까 예컨대 삼성 같은 경우도 반도체지만 디램만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중에서도 아주 선당 공정으로 나가면서 파운드리까지도 네. 나가고, 사실 SK 같은 기업도 원래는 그 선경, 예전에 옷 이렇게 팔던 기업이잖아요. 테이프하고 카세트 테이프. 스마트 학생부. 예, 그런 거. 근데 거기가 이제 맞아요. 이게 하이닉스를 인수한 네. 다음에 저렇게 됐고,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기업은 우리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있죠. 유럽보다는 나은데, 근데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분야가 자꾸 막히는 느낌? 진입 규제가 많아지고, 제가 방송에 나갈 때 어디서나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쫙 몰려간 게 20년이 넘었는데,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IT가 이렇게 발전해 있는데 스마트 헬스는 어떤가요? 다 막혀 있잖아요. 의사들이 산업계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의료기기나 제약이나 아니면은 무슨 IT 서비스나 이런 거 만들어내는 게 과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가장 우수한 인재들하고 가장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 왜 막혀 있느냐? 이거 다 규제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그게 농업하고 네, 농업에서 운수 네. 이런 데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농업도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면. 농업에서도요, 스마트팜이 우리나라가 그때 LG에서 크게 지어서 새만금에 들어가려고 했었고,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입주권을 주고 하면서 다 얘기가 네. 됐었는데, 공청회장에서 외부에서 환경단체가 들어와서 대기업이 농사까지 뺏어가냐 그러면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예. 그리고 LG에서 국내 사업 철수 그러고서 완전히 철수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 농민들, 농사 짓는 사람은 다 70 넘은 사람들이고. 네. 근데 저는 스마트팜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이제는 자원 무기화뿐만이 아니라 식량도 어느 정도 무기화가 될 수 예.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단순히 우리가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약품의 재료라든지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세계 공급망이 분절이 된다면 이것도 중요한데, 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특히 식량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냐? 아니에요. 네. 딱 그거 할 수 있는 인력을, 지금 인력이 없냐면 그렇지도 않은데, 결국 막혀 있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이게 자칫하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은 뭐 가능한데, 이게 유럽처럼 잘못하면 시기를 한번 놓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쫓아가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글쎄요. 요즘 보니까 뭐 이탈리아도 그렇지만, 이탈리아는 어쩌면 좀 나은 편일 수도 있겠어요. 영국, 프랑스 뭐 다들 뭐 난리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거 비교를 해드릴게요. 1980년에 미국의 GDP하고 각 나라별로 이렇게 GDP를 놨어요. 몇 퍼센트 네. 되나? 프랑스가 미국의 그 당시 80년에 26.7%였어요. 한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거였고요. 근데 이게 현재 2023년에 몇 퍼센트냐? 10.1%입니다. 그다음에 영국은 1980년에 미국의 20.2%, 지금 현재는 11.3%. 독일이 미국의 거의 30%였거든요. 29.9%. 근데 현재는 14.9%입니다. 다 그냥 절반으로 예. 떨어져 버렸네. 그럼
미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갈 동안 더군다나 미국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한번 크게 겪으면서 그때는 충격이 물론 유럽도 있었지만 미국이 더 커가지고 한번 크게 위축이 된 적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2023년도 더 벌어졌을 거예요 아마 지금 지난 1년, 맞아요. 2년 동안. 독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장사를 제대로 못하니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마 그 중국의 경기 침체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네. 가스 공급의 불안정성 이런 것 때문이고 그나마 유럽에서 조금 이제 요새 잘 이제 성장을 한다는 게 뭐 폴란드, 에스토니아, 뭐 네.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이 물론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지만 이 나라들이 과연 중진국 트랩에 갇히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느냐 하고 또 하나는 네. 그 나라들이 그렇게 선진국으로 올라온다 한들 과연 유럽을 이끌고 나갈 만한 그만한 규모의 경제력이냐. 역시 유럽을 활기차게 끌고 나가려면은 독일, 프랑스, 영국이 이탈리아 네. 네 나라가 이 끌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인구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근데 지금 그러면서 유럽의 이 침체를 볼 때 그럼 동유럽 국가들은 왜 잘 사냐? 거기 잘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IT 산업으로 크고 있어요. 아, 하긴 에스토니아와 IT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폴란드도 그러니까 폴란드는 물론 제조업 플러스인데 거기도 보면요 IT 산업 상당히 지금 활기차게 가고 있어요. 물론 네. 이제 아주 첨단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제가 이게 유럽에 대해서 자세히 보게 되는 게 이게 보다 보면은 참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그렇네요. 어떡하나 하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나라 거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고 잘 안 되는 나라 거를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유럽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요놈보다 쌤통이다 고소하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네.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렇게 갖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 조정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자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경제 활력이 자꾸 요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예. 그러니까요. 딱 그냥 그 기득권으로 꽉 차는 것 같아요. 네, 자꾸 기존 사업자 보호 중요한데 한데 그래가지고 그 진입 규제를 다 막았고 나면요, 그 나중에 그럼 이거는 국가 전체가 같이 그 침체에 빠지는 거거든요. 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규제 개혁하고 그다음에 뭔가 좀 경제의 활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이런 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래도 유럽이 잘 살더라. 잘 살아요. 지금도 선진국이고 프랑스, 영국, 독일 다 선진국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흐름 자체가 이제 침체되고 있는 거고 또 중국하고 미국 얘기할 때도 보면 중국이 뭐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모든 게 뭐냐면요. 어느 한 면만 보면 그렇게 됩니다. 어느 한쪽을 좋은 것만 계속 비춰보면은 정말로 다 좋은 것 같고 안 좋은 것만 계속 보면은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종합적인 면이 있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그중에서 몇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미중 문제, 그 중국하고 일본의 문제 같은 경우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도 하나의 측면만 보면 안 되고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나라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무너질지 이거는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걸 정확히 알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난 일을. 제가 점장이도 아니고. 근데 이러한 그 종합적인 여러 가지 사실들에 기반한 추론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해서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 유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 주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저는 유럽의 안 좋은 면을 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나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제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을지 정말 그런 절박함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혹시 뭐 제가 어느 한 편만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들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부러 그렇게 과장한다기보다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모시고 싶습니다. 예.